가족을 떠나는 게 두려웠지만 그 사람의 눈빛 하나만 믿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남편이 지켜준 우리 가족의 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절망 끝에 찾아온 이 기적이 믿기지 않아요. 한국은 제게 두 번의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후두둑 후두둑.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게 하는 낭만적인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제게 이 소리는 아직도 심장을 옥죄어오는 공포의 서곡입니다.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안락한 아파트 거실, 폭신한 소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줄기가 거세질 때면 저도 모르게 식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싶어집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비명소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그날의 바람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 상철 씨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제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낯선 땅에 왔고 이곳에서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 기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 세상의 기둥을 다시 세워준 사람의 진심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바쳐 모은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아내의 고향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으셨을까요? 가슴 시리도록 뜨거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필리핀의 수많은 섬 중에서도 에메랄드빛 바다가 마당처럼 펼쳐진 작은 마을 레이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갓 구운 판대살 빵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항상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던 평화로운 고향이었죠. 저는 그곳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교실이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더위 같은 건 금세 잊혀졌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쓸 때마다 날리는 하얀 가루가 제 검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선생님 머리에 눈이 왔어요. 라고 까르르 웃어대곤 했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해변으로 달려나가 발을 담그며 저는 이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어서 사고 싶은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가족들과 둘러앉아 생선 한 마리를 나눠 먹는 저녁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만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무사히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마을에 낯선 이방인들이 찾아온 건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회사에서 우리 마을 근처에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러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틈에 제 남편 상철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의 인상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두가 그늘을 찾아 쉴 때도 그는 묵묵히 기계 기름을 묻혀가며 발전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등판에는 하얗게 소금기가 배어 있었고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일에 몰두하는 눈빛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지붕이 낡아 비가 새는 것을 보고 그가 사다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아이들, 비 안 돼요. 라고 말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시원한 코코넛 주스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박한 대접에도 마치 세상 귀한 것을 받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제게 건네는 물건을 잡을 때만큼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매일 현장에서 남은 자재들을 모아 마을의 낡은 시설들을 하나둘씩 고쳐주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고마움을 담아 도시락을 싸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한국 남자는 입은 무겁지만 마음은 솜털처럼 따뜻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제게 서툰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삐뚤빼뚤하게 쓴 한글과 영어가 섞인 편지였습니다. 마리아, 당신의 웃음은 나를 힘나게 합니다. 한국은 춥지만 내 마음은 당신 덕분에 항상 여름입니다. 나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상철 씨의 눈동자가 너무나 맑고 깊어서 그 눈빛 하나만 믿으면 어떤 거친 파도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상철 씨가 우리 집 마루를 고쳐주며 흘리던 땀방울을 보셨기에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눈물 흘리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 하나를 나침반 삼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느낀 건 뼛속까지 파고드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추위였습니다. 필리핀의 습하고 묵직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패딩 점퍼를 제 어깨에 걸쳐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아파트 숲, 밤인데도 대나처럼 환한 거리의 네온사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들의 행렬. 모든 것이 빠르고 거대하고 반짝거렸습니다. 고향의 흘길과 야자수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 마치 제가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온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끈한 열기는 신기했습니다. 남편은 이게 온돌이야. 한국 사람은 등을 지져야 피로가 풀려. 라며 웃었지만 저는 발바닥이 뜨거워 자꾸만 까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은 너무나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고 세탁기가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숯을 피워 요리를 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이 때로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아파트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창문은 이중으로 꽉 닫혀 있어 바깥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함. 그 정막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열린 창문으로 이웃집 아주머니의 수다 소리, 닭 울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는데 이곳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역시 언어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게 한글을 가르쳐주려 노력했지만 까, 나, 다라는 제 머릿속에서 자꾸만 엉켜버렸습니다. 시장에 나가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싶어도 얼마예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쭈뼛거리다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경치 좋은 곳도 데려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면 화면 속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리아, 밥은 잘 먹니? 거긴 춥지 않아?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면 금방이라도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해, 마리아. 내가 더 잘할게. 조금만 기다려.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장인어른 꼭 한국에 모시고 오자.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김치를 담글 때면 제 입에 갓 버무린 겉절이를 넣어주시고 제 손을 잡고 우리 아가 고생이 많지? 라며 거친 손으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고향 엄마의 온기가 느껴져 왈칵 눈물을 쏟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하게 우리가 겨우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을 시험하려 듭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 글씨로 슈퍼 태풍, 필리핀 강타라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영상은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야자수가 뿌리째 뽑혀 날아가고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장면. 지붕이 뜯겨나간 집들 위로 사람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 마을은 아닐 거야.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태풍의 경로가 정확히 제 고향 레이테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아 고향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제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불통 신호뿐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통신탑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겨 마을 전체가 고립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을 흔적 없이 사라져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무릎을 찔러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빗속에서 떨고 있을 부모님과 어린 조카들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엉망이 된 집안. 꼴과 너클 잃고 앉아있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뉴스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필리핀의 모습. 남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강하신 분들이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남편은 떨고 있는 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그의 심장 소리 역시 불규칙하게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신호음은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슬비였지만 제 귀에는 고향집 지붕을 뜯어내던 그 무서운 폭풍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지나도록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보도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물조차 삼키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데 가족들은 지금 흙탕물 속에서 굶주리고 있을 텐데.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온수,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 한국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이 모두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같이 비를 맞고 같이 떨었더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제 영혼은 폐허가 된 고향 마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닿은 이웃마을 친구의 연락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마리아, 내내 집. 지붕이고 벽이고 다 날아갔어. 부모님은 겨우 대피소로 피하셨는데 다치신 것 같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지금 여기는 생지옥이야. 친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다치셨다는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비행기 표를 끊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도 없었고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삭은커녕
당장 부모님께 보내드릴 약값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구석에 처박혀 우는 것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밟았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저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나가 줄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있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내 때문에 착한 남편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웬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야윈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남편은 식탁 의자를 빼내어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리아, 이거 봐봐.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통장 하나와 해약 증서 같은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상철 씨, 이게 뭐예요? 제가 놀란 눈으로 묻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보증금 늘리려고 모으던 적금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들었던 청약 통장 깬 거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 보증금을 늘려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건 남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남편은 점심값도 아끼고 회식 자리도 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상철 씨 꿈이잖아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통장을 밀어내자 남편은 다시 제 손을 잡고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내 꿈은 넓은 아파트가 아니야. 당신이 웃는 거, 그게 내 진짜 꿈이야. 당신이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우는데 내가 넓은 집에서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집은 나중에 다시 돈 벌어서 사면 돼. 하지만 가족은 잃어버리면 다시 살 수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집 다시 지어드리자. 튼튼하게 다시는 태풍에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 먹을 것도 사고 약도 사서 보내자. 내가 직접 가서 도울게.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부부의 미래를 담보로 한 희생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아내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그 바보 같은 남자의 진심 앞에 저는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아래 제 고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칼리보 공항에 내려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처참했습니다. 도로는 끊겨 있었고 아름답던 야자수 숲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부터는 짐을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집만 한 짐 보따리를 2개나 짊어지고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그의 눈을 찔렀지만 그는 묵묵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우리 마을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만 남은 집들, 진흙투성이가 된 가재도구들이 널브러진 그곳.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있는 낯익은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였습니다. 저는 짐을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발견한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남편이 짐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며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흙범벅이 된 바지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왔으니 이제 걱정 마세요. 남편의 서툰 따갈로그어 인사에 아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사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마을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공구들을 꺼내놓고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기부터 치웁시다. 지붕부터 다시 올립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과 행동은 모두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기둥을 세우고 찢어진 전선을 연결하고 흙더미에 파묻힌 우물을 다시 파냈습니다. 밤이면 모기에 뜯겨가며 발전기를 돌려 마을에 불을 밝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구가 깜빡이며 불이 들어오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질렀던 환호성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미스터 킴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흙투성이가 된 채 마루에 걸터앉은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 정말 아까운 돈이었잖아. 남편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올려다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말이야, 저 별들 좀 봐.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들이야. 당신이 왜 눈이 맑은지 알겠어. 이 별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 그는 제 손을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쓸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나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그의 옆얼굴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태풍은 우리 마을을 휩쓸고 갔지만 그 자리에 더 크고 단단한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 이제 겨우 복구의 첫 삽을 떴을 뿐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며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상철. 말이야.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숨을 헐떡이는 이장님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연락이 온 걸까요? 우리의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 그것은 한국의 한 방송국 작가가 보낸 팩스였습니다. 상철 씨가 땀 흘리며 마을을 복구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그 모습에 감동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부부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은 후원과 도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 나온 부모님은 상철 씨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아버지의 투박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상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건강하세요. 다시 올 때는 더 튼튼한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의 옆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쳐 잠든 그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 초라해진 행색이 모두 저와 제 가족을 위한 훈장 같아서 저는 잠든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제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다시 마주한 우리의 신혼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꺼져 있는 보일러, 그리고 먼지가 내려앉은 식탁. 그 적막함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텅 빈 돼지. 저금통과 남편이 해지하고 남은 통장 껍데기들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남편은 10년 넘게 모은 적금과 청약을 모두 깨서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제 고향 마을의 지붕이 되고 기둥이 되고 아이들의 급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은 다시 벌면 되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다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구두 밑창은 닳아 있었고 겨울 점퍼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렸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고민하던 사람이 제 가족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이 잃어버린 그 꿈,
내가 다시 채워줄게.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제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벼룩시장 신문을 뒤지고 직업소개소를 찾아다닌 끝에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숯불 갈비 식당의 주방 보조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이 험한데 외국인 아가씨가 버틸 수 있겠어? 설거지랑 불판 닦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 힘셉니다. 필리핀에서 물동이도 지고 나무도 했습니다. 제발 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간절한 눈빛에 사장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제게는 그 돈조차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식당의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뚝배기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모, 여기 불판, 하고 외치는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업무는 설거지와 불판 세척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기름 범벅이 된 그릇들을 초벌로 씻어 식기세척기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차가운 물과 독한 세제는 금세 제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밀려드는 손님들로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은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뚝배기에 눌어붙은 밥알을 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손목이 끊어질 듯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숯불에 새카맣게 탄 불판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독한 약품물에 불판을 담그고 철브러시로 힘껏 문질러야 탄 자국이 벗겨졌습니다.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눈을 따갑게 했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마리아, 뭐해? 불판 안 나와? 주방. 이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저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를 외치며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음식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환풍기. 소음 속에서 저는 제가 기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잠깐 아르바이트예요.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하는 거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남편이 당장 그만두게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퀭했고 머리카락에서는 숯 냄새와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디워시로 몇 번을 씻어내도 그 냄새는 문신처럼 피부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힐 월급을 생각하면 이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잃어버린 적금 통장의 숫자를 하나씩 다시 채워가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서서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핑 돌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짓는 냄새나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할 때면 주방 이모님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마리아, 어디 아파? 얼굴이 백지장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아니에요. 아침을 급하게 먹어서 체했나 봐요.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아침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를 하거나 일을 쉬면 일당이 깎인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양념게장을 버무리던 이모님이 맛을 보라며 다리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평소라면 없어서 못 먹을 맛있는 게장이었지만 그날따라 비릿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위에까지 토해내고 거울을 보니 눈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너무 무리했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부쩍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말이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보자. 남편이 제 이마를 짚으며 물었지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상철 씨. 그냥 한국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 튼튼하잖아요. 필리핀 여자들은 강해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그의 앞에서 팔굽혀펴기 신용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못 말리겠다는 듯 피식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야근에,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새벽 늦게 들어와 조용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남편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제가 아프다고 엄살을 피우는 건 배부른 투정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식당 일이 없는 주말에는 인형 눈붙이기나 마늘 까기 부업을 받아와서 밤새도록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것 같았지만 밴드를 덕지덕지 붙이고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신 날 제 손을 보시고는 기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손이냐? 너 어디 공사판 나가니? 손이 왜 이리 험해졌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청소하다가 조금 텄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도 좋지만 사람 몸이 먼저다. 상철이 놈이 너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이놈을 그냥 하시며 속상해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잔소리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식당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바빴습니다. 비가 오니 손님들이 파전에 막걸리, 갈비탕을 찾으러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바닥은 물기와 기름기로 미끄러웠고 환풍기가 고장났는지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 매캐했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4시간째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리고 짬통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썩는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것만 다 닦으면 5만 원이다. 오늘 일당 받으면 상철 씨 좋아하는 삼겹살 사가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통의 거품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이내 그릇들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말이야, 3번 테이블 갈비탕 뚝배기 다 됐어? 빨리 줘. 홀서빙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헹구고 있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뜨거운 뚝배기를 집어들고 헹군 물에 넣으려는 순간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비릿한 고기 냄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렬한 구토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머릿속에서 틱-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식당 조명이 마치 별똥별처럼 길게 늘어지며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안 되는데. 깨면 안 되는데. 뚝배기 비싼데. 떨어지는 뚝배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장창.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뜨거운 물이 다리로 튀는 것이 느껴졌지만 뜨거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제 뺨에 닿는 느낌과 함께 말이야. 말이야. 사람. 살려.
하는 비명 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막을 톡톡 건드리는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옅은 라벤더 향기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분명 식당 주방에서 뚝배기를 헹구고 있었는데 미끈거리는 세제 거품의 감촉과 역하게 올라오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따끔하며 현실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리자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한 남자의 둥근 어깨가 보였습니다. 며칠 감지 못한 듯 떡진 머리카락, 낡은 점퍼 소매 위로 드러난 거친 손. 내 남편 상철 씨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숨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철 씨. 목소리는 갈라진 장작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 작은 부름에 남편이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흰자 위는 붉은 실핏줄이 터져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사이로 마른 눈물 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정신이 들어? 나 보여? 여기 어딘지 알겠어? 남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과 축축한 땀방울이 제 차가운 피부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드르륵 소리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엄격하다 못해 무거워 보여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식당 그릇 깬 건 물어줘야 하나? 오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안경 너머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 낮은 목소리에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고 저 역시 이불 자락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모 몸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영양실조의 탈수, 거기다 극심한 과로까지.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모?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사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입니다, 마리아님. 지금 10주 차예요. 그것도 아기집이 2개 보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내 뱃속의 생명이 그것도 둘이나?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제 손을 남편이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남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네, 정말 천만 다행인 건 산모가 쓰러지면서 배를 부딪히지 않아서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심장 소리도 둘 다 힘차고요. 하지만 산모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요. 지금부터 절대 안정 취하지 않으면 유산 위험 높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경고 섞인 축하가 끝나고 의료진이 나가자마자 남편은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미안해. 마리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아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험한 식당 일을 시키고.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시고 이불을 적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철 씨, 울지 마요. 나 괜찮아요. 우리 아기. 쌍둥이래요.
기쁜 날이잖아요. 저 역시 눈앞이 흐려져 남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병실 문이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식당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반일하던 복장 그대로 달려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흙 묻은 몸빼 바지와 헝클어진 파마머리.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셨습니다. 이 썩을 놈아. 마누라가 혼몸도 아닌데 식당 설거지를 시켜? 내가 사람이냐? 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시던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는커녕 친정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구수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고생만 시켰구나. 쌍둥이라니 세상에. 이 복덩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 손바닥에 굳은 살이 까슬까슬하면서도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문득 밀려오는 현실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까지. 한국의 병원비는 비싸다고 들었는데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어두워진 표정을 눈치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이야, 왜 그래? 어디 또 아파?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 씨, 병원비. 우리 돈 없잖아요. 아기 낳으려면 돈 많이 드는데.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그런 걱정은 하지를 마.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방금 원무과 가서 신청하고 왔는데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어. 나라에서 임신했다고 축하금으로 병원비 쓰라고 100만 원도 넘게 준대. 쌍둥이라서 지원금이 더 나온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 보건소 가면 철분제랑 엽산제도 공짜로 주고 출산하면 전기세도 깎아주고 기저귀 값도 지원해준대.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입원비랑 검사비도 얼마 안 나와. 당신은 돈 걱정, 집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밥 잘 먹고 푹 쉬면서 애들 키울 생각만 하면 돼. 알았지? 시어머니도 거들으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쌈짓돈 털어서라도 너 산후조리원은 최고 좋은 데로 보내줄 테니까 딴 생각 말고 몸조리나 해.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병원비가 없어 병원 문턱도 못 넘어보고 죽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난한 외국인 며느리에게도 뱃속의 생명들에게도 이토록 관대하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깨끗한 시트,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고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되뇌었습니다. 퇴원 후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저는 유리공주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곰국이니 잉어즙이니 하는 보양식을 한 소씩 이고 지고 오셨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는 엄명 아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저는 점점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땀 뻘뻘 흘리며 걸레질을 하는데 사지 멀쩡한 제가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려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텅 빈 통장을 볼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쌍둥이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을 감당하기엔 빠듯할 게 뻔했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몸 안 쓰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집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찬장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견과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고향 필리핀에서 즐겨 만들던 간식, 폴보론이 떠올랐습니다. 분유와 밀가루를 볶아서 만드는 달콤하고 고소한 쿠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불 앞에 오래 서 있을 필요도 없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만들어서 남편 간식으로 주자.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밀가루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설탕은 줄이고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고소한 콩가루와 깨를 섞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샀던 예쁜 유산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은 제가 만든 폴보론을 하나 집어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마리아, 당신 요리 솜씨 좋은 건 알았지만 이건 진짜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 남편의 호들갑에 저는 쑥스러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도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 얘. 이거 달지도 않고 고소한 게 딱 내 입맛이다. 이에 달라붙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노인네들 먹기도 좋겠어. 시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5개를 연달아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가, 이거 좀 넉넉히 만들어 볼 수 있겠니? 내일 노인정 갈 때 가져가서 친구들 좀 나눠주게. 자랑 좀 해야겠다. 저는 신이 나서 다음 날 조금 더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양도 더 예쁘게 잡고 포장지에 서툰 글씨로 건강하세요라는 메모도 적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노인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빈통을 들고 오시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할매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너무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야. 어떤 할머니는 손주 준다고 돈 줄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파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재료비나 해라. 억지로 쥐어주는 거 거절하느라 혼났다. 너 힘들면 안 되니까 쉬엄쉬엄 재미로만 해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과자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이거 한번 제대로 포장해서 동네 맘카페나 당근마켓 같은 데 올려볼까? 당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량만 주문받아서 파는 거야. 당신이 만든 필리핀 마이너스 한국 퓨전 간식 어때?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마리아의 기적 쿠키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소개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시집 왔어요. 쌍둥이를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봤어요. 밀가루는 볶아서 소화가 잘 되고 한국 콩가루를 넣어 고소해요. 게시글을 올리고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과연 누가 살까?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1분, 2분. 10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실망하려던 찰나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채팅이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첫 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띠링, 띠링, 띠링.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세트 주문되나요? 선물용으로 포장 가능한가요? 필리핀 갔을 때 먹어봤는데 추억 돋네요. 한국식이라니 궁금해요. 순식간에 채팅창에 불이 났습니다. 특히 한 아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노인정에서 가져온 과자를 먹어보고 맘카페에 올린 후기 글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박 사건.
노인정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쿠키라는데 맛이 미쳤어요. 많이 달지도 않고 입에서 녹아요. 알고 보니 인간극장 나올 법한 효부 외국인 며느리가 만든 거라네요. 이 글이 조회수가 폭발하며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 이거 봐요. 주문이 20개가 넘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핸드폰 화면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마리아, 당신 진짜 금손인가 봐.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물론 곧바로 아차 뱃속 아기 하며 조심했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쓰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 조물조물 만드는 즐거운 놀이 같은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 식탁은 작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쿠션을 받치고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반죽을 했고 퇴근한 남편은 옆에서 포장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셔서 내가 스티커 붙이는 건 전문이다 하시며 거들었습니다. 고소한 콩가루 냄새와 달콤한 분유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첫 정산날 재료비와 포장비를 빼고 남은 수익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설거지해서 벌던 일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이 아프지 않았고 가족들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 나 이제 식당 안 가도 돼요. 나 이걸로 돈 벌어서 우리 아기들 옷도 사주고 당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마리아. 정말 고마워. 당신은 우리 집의 복덩이야.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마리아의 기적 쿠키 맞나요? 여기 백화점 팝업 스토어 담당자인데요. SNS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백화점 식품관 행사에 입점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제안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 벌이가 아닌 제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성공의 서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안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제보를 몇 번이나 꼬집어 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백화점 식품관 한가운데 제 이름 마리아가 적힌 간판이 걸리다니요. 남편 상철 씨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밤새워 매대 디자인을 고민했고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시느라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쌍둥이라 그런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두 생명과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들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입덧과 무거운 몸이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엄마로서 강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대 뒤에 섰습니다. 고소한 쿠키 냄새가 백화점 식품관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이 하나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맘카페에서 난리 났다는 쿠키예요? 임산부가 만들어서 더 믿음이 가네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천금 같은 응원이었습니다. 시식용 쿠키를 맛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때마다 제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준비해간 물량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제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정산한 매출표를 받아든 남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월급의 몇 배나 되는 큰돈이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 비상구 계단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지난날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마리아의 기적 쿠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백화점 정식 입점 제안이 들어왔고
온라인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를 얻어 작업실을 꾸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니 일자리 창출했다며 구청장님께서 표창장까지 주셨습니다. 통장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필리핀 고향 집을 튼튼한 시멘트 집으로 다시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완성된 새 집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리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집은 내가 흘린 피땀으로 지은 궁전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볕이 잘 들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습니다. 새집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남편은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지극정성도 극에 달했습니다. 순산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셨고 제 손발이 부을 때마다 밤새 주물러 주셨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날 분만실 앞을 서성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마리아. 힘내. 할 수 있어. 라는 남편의 외침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비로소 엄마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들 쌍둥이였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핏덩이들이 제 가슴 위에 올려졌을 때 그 뜨겁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탯줄을 자르는 남편의 손은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하며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저는 문득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 차가운 바람, 그리고 외로움. 말 한마디 못해 시장에서 쭈뼛거리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100원짜리 하나가 아까워 버스 대신 걸어 다니고 먹고 싶은 과일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었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남들이 남긴 음식을 보며 배를 움켜쥐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이 깎아주는 사과를 먹으며 창밖의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기억나? 우리 처음 이사 왔을 때 보일러 기름값 아낀다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 났던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때 당신이 내 발 시리다고 당신 배 위에 올려놓고 녹여줬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낸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닮아 듬직하고 둘째는 저를 닮아 눈이 크고 예뻤습니다. 아이들 100일 잔치는 동네 잔치처럼 크게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주었던 이웃들, 식당 사장님,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손님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필리핀에서 온 복덩이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났어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아이들을 아는 채 찾아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타지에서 온 저를 딸처럼 동생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정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제 진심 어린 인사에 동네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약자가 아닙니다. 쿠키 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낯선 땅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남편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빵을 포장하고 저는 한국말이 서툰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안녕하세요도 못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건네는 서툰 위로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기에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이 묻곤 합니다. 마리아, 행복해?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상철 씨.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당신을 따라 한국에 온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부터 났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이번 휴가는 필리핀으로 갈까?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들에게 엄마 고향도 보여주고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들도 뵙고 와라. 갈 때 내가 담근 김치랑 밑반찬 좀 바리바리 싸서 보내마.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밥 먹던 숟가락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혹은 낯선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고난 뒤에는 반드시 눈부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마리아가 증명했듯이 말이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소리로 들립니다. 따뜻한 거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시어머니의 콧노래 소리.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소중한 가족,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저 마리아는 앞으로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의 며느리 상철 씨의 아내, 쌍둥이 엄마, 그리고 꿈을 이룬 사장님으로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멋지게 써내려가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